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또 시들모의 아빠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열무 아빠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열무 아빠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열무 아빠님. 놀빙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열무 아빠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이야기도 고민 끝에 좀 결정을 하신 느낌이에요. 예, 이게 와이프 직업 괴담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제 와이프랑 함께 겪은 일인데요. 네. 일단 저희 와이프 얘기하기 전에 저희 와이프 직업이 정신과 의사예요. 오. 그래서 저희 외조카가 한 번은 저희 와이프 병원에 내원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시들무 때 귀족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저희 외조카와 저희 그리고 큰이모 그리고 형한테 동의를 모두 구했다는 점 그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신과 의사든 어떤 의사든 간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뭐 가족분들이시기도 하고 전부 다 동의를 받아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점은 다시 한번 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열무 아빠예요.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저희 큰이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외조카를 혜지라고 칭할게요. 혜지가 집에서 이상행동을 보인다. 혼잣말도 자주 하고 그 다음에 자꾸 자다가 깨서 알몸으로 막 온 집안을 돌아다닌대요. 어이구야, 예. 혜지 나이가 그때 당시에 18살이었거든요. 고2죠. 엄청 어리지도 않네, 예. 예, 고2예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정신과 의사라는 걸 큰이모가 아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전화가 오셔서 혜지를 데리고 와이프 병원에 내원을 했는데요. 큰이모가 홈캠으로 찍어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와이프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혜지랑 얘기를 하면서 진료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와이프가 진단명을 내렸는데 혜지성 인격장애라고, 귀족님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다중인격이라고 하죠. 또 다른 인격이 존재하는 거고, 거기에 조현병 초기, 정신분열증을 요즘에는 조현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조현병이라고 해서 사이코패스나 이런 게 아니고요. 맞죠. 이 정신분열증을 요즘에는 조현병이라고 통합해서 칭한대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진단을 내렸고, 그 다음에 혜지가 이런 병명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요. 근데 큰이모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2년 전부터 혜지 엄마, 저 형수님이죠. 혜지 엄마가 사이비 종교에 빠지신 거예요. 갑자기 불현듯 갑자기 불현듯 사이비 종교에 빠지셨는데 그게 약간 많이 심하셨나 봐요. 큰이모가 보기에도 이건 아닌데 혜지도 못 만나게 하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셔서 여기서부터 혜지가 지옥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 혜지의 엄마가 강제로 혜지를 사이비 종교에 데리고 다니면서 이상한 행동을 시키는 거예요, 혜지한테. 예를 들어서 혜지가 저희 와이프한테 말한 건데요. 혜지의 시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엄마가 집에서 하얀색 원피스 있잖아요. 다른 옷도 못 입게 해요. 그리고 속옷까지 뭐 입는 것까지 정해준대요. 그리고 밥을 안 주고요. 이상한 가루, 그러니까 혜지가 자기가 봤을 때는 쌀가루도 아니고 미숫가루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상한 가루래요. 그거랑 영생수라는 물만 먹였대요. 삼시세끼를. 그때 병원에 내원할 때 혜지 모습을 보니까 빼짝 말랐더라고요. 완전 못 먹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빼짝 말라갖고, 아무튼 그렇게 먹이고, 그리고 하루 종일 학교도 못 가게 했대요. 고2인데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세상과 단절을 시킨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그 사이비 종교에 있는 교리라고 하죠. 거기에 교리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이비 종교니까 그것만 가리키면서 집에서도 못 나가게 하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하고 그냥 강제로 교육만 시키고 하다 보니까 혜지가 한 번은 엄마한테 반항을 했나 봐요. 왜 그러냐고, 난 이런 거 하기 싫고 학교도 가고 싶고 막지 말라고. 근데 이 시점에서 혜지 엄마가 사이비 종교에 연락을 한 거예요. 애가 사탄에 들렸다.
그러자마자 사이비 종교의 교주와 그 성도들이 와서 여기서부터가 최악인데요. 해지의 옷을 강제로 타이를 시킨 뒤 이 손바닥으로 있잖아요. 손바닥으로 온몸을 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의식을 행했다는 거죠. 사탄을 나가라 내쫓는다는, 이러면서 이 맨손바닥 있잖아요. 그거로 막파를 하면서, 그리고 또 화가 끝난 뒤 그 사이비 종교 시설로 강제로 데려가서 감금시키고, 해지 말로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한 3일인가 4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였대요. 그러니까 강제로 금식을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며칠 후에 해지가 엄마랑 집으로 오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해지 아빠, 곧 저 외사촌 형이죠. 외사촌 형 직업이 항해사예요. 화물선 항해사여서 길면 6개월, 짧으면 2개월 이렇게 바다에 외국에 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그 해지가 집에 간 날인데요. 아빠가 오니까 해지랑 엄마랑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형이 오고 세 식구끼리 식사를 하는데 여기서 해지가 부엌에 있는 싱크대로 가더니 여기서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해지가 거기서 칼을 뽑아들고 엄마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막 칼을 들고 달려드는데 형이 그걸 말리면서 해지의 눈빛을 봤는데 이거는 진심으로 사람을 죽이겠다는 눈빛 있잖아요. 진심 어린 눈빛, 그리고 살기, 그런 눈빛으로 엄마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해지를 말리려고 했지만 해지의 의지가 강한지 그 빼빼 많은 여자의 몸에서 나올 수 있는 힘으로 계속 엄마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해지 엄마는 계속 막 온 집안을 도망다니면서 피하는데도 끝까지 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지가 강한지 계속 쫓아다니면서 칼을 들고 막 소리 지르고, 근데 그거를 옆에 집에서 다 들은 거죠. 소리 지르고 하니까 해지 엄마는 계속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하니까 경찰이 출동을 한 거죠. 혜진의 집에 와서 이 상황을 듣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일단 지구대로 다 가족끼리 간 거죠. 네. 지구대에서 혜지가 경찰분들한테 진술하기를 자기가 지금까지 이 사이비 종교 학받은 거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했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살라고 엄마한테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진술을 했고 이거를 심각하게 들은 경찰관님들이 엄마랑 혜지랑 격리를 시킨 거예요. 격리를 시키고 형은 혜지를 데리고 큰이모 댁에 온 거죠. 예. 큰이모 댁에 와서 혜지를 맡기고 그 즉시 형은 혜지 엄마랑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형은 큰이모 집에 와서 혜지랑 같이 지내게 되는데 그날부터 혜지가 또 혼잣말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거울을 보면서 계속 웃으면서 누구랑 대화하고 그 다음에 또 알몸으로 계속 아까 전에 제가 그 영상 말씀드렸잖아요. 그 와이프가 봤던 영상. 그것처럼 밤에는 알몸으로 온 집안을 돌아다니고 해서 와이프한테 온 거예요. 혜지가 이런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약간의 정신 이상 증세를 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고 저희 와이프가 정신과 의사라는 걸 아니까 저희한테 전화해서 오게 되고 이런 사실을 다 듣고 저희 와이프가 말하기를 혜지가 이런 정서적 학과 그 다음에 성적 학 일단 강제로 옷을 탈의시키고 흘렸잖아요. 이거를 성적 학으로 볼 수 있대요. 이런 걸 보면서 정신분열증이나 해리성 인격장애가 발병된 것 같다. 이거는 약물 치료나 이런 거는 안 되고 입원을 시키셔서 조금씩 치료를 해야 된다. 그치. 근데 어느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고 그리고 형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 번다고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면서 딸을 못 보살펴서 이런 일을 겪게 했는데 또 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자니 이건 달갑지도 않고 하지만 와이프는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요. 이거는 무조건 외래로 와서 뭐 심리치료나 이런 걸로는 절대 안 된다. 이건 입원시켜서 추후 결과를 보면서 약물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해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와이프 병원 진료실 밖에서 누가 소리 지르고 난동을 피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가봤더니 진짜 혜지 엄마랑 혜지 엄마 친정 식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혜지한테는 외가 친척이죠. 네. 그분들이 오셔서는 혜지 데리고 가겠다고 아주 악을 쓰시는 거예요. 혜지 엄마는 자기가 그런 일을 겪어서도 혜지를 꼭 데려가야만 한다고 내가 혜지를 데려가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사가 아동학 인지할 시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법이 있대요. 그래서 와이프는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서 아동학 의심이 된다. 그리고 이 혜지, 이 환자는 강제적으로 입원을 시켜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혜지는 강제적으로 입원을 시켰고요. 난동 피우는 분들은 일단은 와이프가 영업방해 이런 걸로 엮어서 경찰에 고소한 상태고, 그다음에 형은 아까 이혼 소송 중이었잖아요.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혜지가 혜지 엄마, 그러니까 애 엄마로 인해서 이런 정신병을 발병하게 되었다는 걸 빌미로 양육권 법정 싸움에서 형이 이겼고요. 그 다음에 양육권을 가져와도 면접 교섭권이 생기는데 양육비를 안 받는 대신에 면접 교섭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혜지를 만나면 안 된다. 혜지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래서 이혼 소송 중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혜지는 약 2개월 동안 저희 와이프 병원에서 약물 치료와 각종 심리 치료와에서 안정이 돼서 큰이모네 지내기로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은데 여기서 또 다른 일이 발생을 해요. 뭐냐면 어느 날 저희 엄마한테 큰이모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야 열마 아빠 엄마야, 야 우리 집에서 귀신이 보인다. 갑자기 대뜸 그러셨다는 거예요. 야 귀신이 보여, 전화가 오셨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언니 무슨 말이냐고, 대뜸 무슨 귀신 같은 소리를 하냐고 그랬더니 새벽에 물을 먹으러 부엌에 나왔는데 혜지 방에서 침대 위에서 깡총깡총 뛰면은 침대 스프링이 눌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들려서 혜지 방 문을 열었는데 혜지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혜지 배 위에 어떤 여자가 미친 듯이 껑충껑충 뛰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껑충껑충 뛰고 있는데 혜지는 누워서 그냥 잠을 자고 있고, 근데 가관인 게 큰이모가 그 여자 귀신 얼굴을 봤대요. 얼굴을 봤는데 오른쪽 얼굴은 불에 녹아내리듯이 얼굴이 약간 오른쪽은 녹아내렸고, 그 다음에 눈과 입에서는 쌀알 같은 게 계속 떨어지면서 배 위에서 껑충껑충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봤대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다음날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큰이모는 저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시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머니가 그 소리 듣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빨리 큰이모네 가봐라. 야 이렇대더라. 그래서 저는 이게 또 무슨 일인가, 갑자기 무슨 귀신 같은 소리를 하나. 그래서 큰이모네 갔어요. 가서 집안을 둘러보는데 귀신 같은 게 안 보여요. 아니 집안에 귀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혜지를 지그시 봤죠? 근데 혜지 정강이 다리에 아까 큰이모가 표현한 그 여자 귀신이 다리를 붙잡고 저를 보면서 쌀알을 이렇게 뱉으면서 씩 웃는 거예요. 씩 웃어요. 요거다. 그래서 혜지랑 큰이모를 데리고 바로 본가로 데리고 갔죠. 이게 큰일이니까 뭐 일반 잡기나 이런 거는 뭐 제가 어떻게든 떨쳐낼 수는 있는데 이거는 뭐 기운으로 느끼기에는 제가 약간 버거워요. 감당하기 힘들 정도예요. 그냥 이런 귀신은 일반적인 귀신이 아니잖아요. 아니 눈과 입에서 쌀알을 내뿜고 있다? 그리고 얼굴이 녹아내리고 나를 보면 씩 웃는다. 웬만한 잡기는 저를 보거나 이러면 없어지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저를 보고 웃고 혜지 다리를 붙잡으면서 안 떨어지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해서 본가에 갔죠. 본가에 가서 저희 아버지께 자초지종을 처음부터 다 얘기했어요.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것부터, 그리고 이렇게 치료받고 나오고, 그 다음에 혜지 엄마가 이런 사이비종에 빠져서 혜지가 이런 고초를 겪었고, 근데 갑자기 큰이모가 집에서 귀신이 나온다고 하길래 집에 가보니 귀신은 없고 혜지 다리에 서있다.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혜지 다리는 안 보시고 갑자기 혜지를 이렇게 방으로 불러요. 불러서 혜지를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가 괜찮아. 이 하레비가 너 괴롭히는 거 혼내줄 테니까 괜찮아. 근데 이 하레비랑 약속 하나만 하자. 우리 아가 스스로 죽겠다는 마음은 절대 먹지 마라. 그거 아니야. 이런 일은 네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어른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아가, 하레비가 지금 네 다리 위에 있는 거 저거 못된 거 있잖아? 떼줄게. 혼내줄게. 그러니 제발 스스로 죽는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혜지를 꽉 안아주시는데 거기서부터 혜지가 통곡을 하는 거야. 통곡을 하다 울다가 지쳐서 기절을 하게 돼. 울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기절한 혜지를 조용히 눕히고 혜지가 깨어나기 전에 조심스럽게 이게 다리에 붙어있는 영가, 귀신을 아버지가 신당 가서 나무 인형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나무 인형을 갖고 오셔서 혜리 다위에 놓으시고 그다음에 방울을 흔드시면서 그 영가를 불러내고 다위는 영가를 나무 인형에 옮겨 두신 다음에 조용히 그 나무 인형을 가지고 마당으로 나가셨어요. 그 다음에 그날 밤에 자그마하게 제사상을 차린 후에 집에 혜지가 있으니까 놀랄까봐 조심스럽게 이제는 방울을 흔드시면서 뭔가 구판을 벌리듯이 조그맣게 막 방울을 흔드시면서 뭐라고 하시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하면서 나무 인형에 불을 붙이려고 했어요. 근데 불이 안 붙어요. 나무가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그때 지퍼라이터 기름을 아버지께 드렸거든요. 나무 인형에 불을 안 붙이니까 기름을 부었어요. 거기다가 불어서 불을 붙이려고 계속 시도를 했는데 제가 옆에서 서포터를 했죠. 제가 불을 붙이려고 라이터를 갖다 대도 불이 안 붙어요. 그냥 연기만 나는 거예요. 연기만. 하는 건 아니고 연기만 나.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귀 속에서 애성이라고 하죠. 소리 지르는 괴성, 절규하듯이. 그 다음에 쌍욕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아버지도 그걸 들으시나 봐요. 그러더니 다시 방울을 흔드시고 계속 뭐라 주문을 외우듯이 막 하시고 그거를 해 뜰 때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불이 안 붙어요. 계속 연기만 나. 근데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신장칼을 드시더니 그 나무 인형을 툭툭 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열무 아빠야 불 붙여봐 그랬더니 불을 붙였는데 불이 붙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 한순간이더라고요. 그 나무 인형이 약간 컸는데 이게 타는 게 순식간에 타더라고요. 타고 나무째를 모아서 아버지가 항아리에 봉인을 하시고 조심스럽게 신당에 갖고 가서 처리를 하시고 혜지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네. 일어나서 혜지한테 아버지가 아가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 너도 봤지 않냐? 너 다리 위에 뭐가 보이니? 그러니까 안 보여요. 할아버지가 약속 지켰다. 너도 약속 지켜야 돼. 하고 혜지는 큰이모랑 집에 가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귀신 같는 것도 안 보이고 혜지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혜지 엄마 때문에 학교를 못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집에서 검정고시 치러서 고등학교 졸업증 땄고 지금은 그 큰이모의 딸, 그러니까 혜지의 고모죠. 제 친척 동생이고 몽골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겨울쯤에 혜지랑 혜지 아빠 저희 사촌 형은 몽골로 떠나려고 준비 중입니다. 뭐 이렇게 약간 해피엔딩 아닌 해피엔딩으로 이 이야기는 끝나고요. 이야, 이 이야기를 얘기할 때 저희 와이프가 하는 말이 정신적으로 아프면은 네. 무당을 찾아가거나 혹은 그런 종교를 찾아가잖아요. 그러기보다는 모든 빙의 증상 아닌 빙의 증상 말 예를 들어서 혼잣말 아니면 허공에다가 대화를 한다거나 이상행동 이게 빙의 현상보다는 정신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찾아가기보다는 의사한테 찾아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옆에서 와이프가.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열무아빠님. 그쵸.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일단은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과 치료를 받아도 안 될 경우에는 넘어가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쵸. 애초에 처음부터 가버리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맞죠.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골든타임을 넘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그럴 수 치료 있죠. 시기를 늦어서 아무리 입원 치료, 약물 치료를 해도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네. 네. 참. 저희 집안도 무당 집안이지만 아이러니하게 와이프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데를 찾아가기보다는 병원을 찾아오는 게 맞다. 순서상 그게 맞다고 저도 봐요. 예. 예, 의학적인 걸로 안 됐을 시에는 무속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던가 아니면 종교를 의지하던가 이런 쪽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좀 순서가 뒤바뀌었을 때 문제도 발생을 하니까. 그쵸. 네, 오늘 열마아빠님께서 또 가족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이런 사례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마아빠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열무아빠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열무아빠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열무아빠님.
돌비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야간 근무 중인데 같이 근무하는 친구가 네네. 돌비님 골수 팬이에요. 예전 오. 때부터 시들문을 들었대요. 계세요, 옆에? 그래서 옆에 있어요. 잠깐만 바꿔주시겠어요? 지금 근데 저희 무전기로 뭐 하고 있어서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 이거 시참 때문에 음. 제 일을 저 친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대신 해드릴 테니까 하세요. 참여하세요. 좀 이런 느낌이구나. 그리고 이게 오. 뜻하지 않게 커밍아웃을 하게 됐어요. 제가 열마 아빠라는 걸. 뭐, 그 정도야, 뭐, 지인이신 건데, 상관없겠죠. 근데 또 이게 직접 앞에서 직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약간의 긴장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열마 아빠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저는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는데, 이게 흉가 탐방 같은, 말 그대로 흉가 동호회 활동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와이프가 연애 때부터 네. 그 오컬트나 이런 공포물에 대한 관심이 무지하게 있어갖고요. 막 그 예전에 보면은 다음 카페 뭐 이런 동호회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 열마 아빠님은 보시는 분이니까 이런 데 가면 안 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이걸 아시는데 거기를 가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거를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이야기 듣다 보면. 알면서 왜 가냐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와이프가 대학생 때이고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일을 시작했을 때라 바빠서 이제 서로 여름 휴가를 못 갔어요. 근데 네네네. 때마침 그때 동호회 게시판에 흉가를 간다는 글이 올라와서 와이프가 여름휴가 대신에 거기 가자고 계속 졸라갖고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또 말이 좀 그렇게 되네요. 네, 그렇죠. 뭐 사랑을 막을 순 없다. 무서움도.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열무 아빠예요. 이번 이야기는 2007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흉가 체험할 지역은 강원도 쪽이에요. 근데 2007년도 당시에는 뭐 귀족님들 아시다시피 인스타나 SNS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동호회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와이프는 거의 임원 수준으로 활동을 했었던 당시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와이프랑 이런저런 동호회 활동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여름휴가 시기에 딱 맞춰졌고, 그래도 우리가 바빠서 서로 여름휴가도 못 갔으니 여름휴가를 가자는 형식으로 흉가 체험에 동참해 보자고. 어차피 와이프는 그때 당시에 저희 집안이 무당 집안인 것도 알고 있었고요. 제가 영화를 본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근데 원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도 그 흉가 체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 장소로 강원도 가는 쪽에 어느 휴게소에서 모였는데요. 모인 인원이 저하고 와이프, 그 다음에 그 흉가 체험 동호회 회장, 그 다음에 임원인 철수와 영희, 이렇게 5명이 모여서 근처 읍내에 가서요. 고기하고 술, 간단한 먹거리를 사들고 근처 민박할 수 있는 민박집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 민박집에서 짐을 풀고 고기 구우면서 흉가 체험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뭐 맥주 한 캔씩 먹으면서 회장이 지금까지 다녀왔던 뭐 흉가 체험에 대해서 썰을 풀면서 뭐 오늘 갈 장소는 자기가 갔던 장소 중에 정말 탑이다. 그런 말 듣는데 제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과연 진짜 무서움이라는 게 아는 건가? 진짜 무서움을 알고 있을까? 정말 이 회장의 썰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냥. 네. 아주 썰을 열심히 풀더라고요. 뭐 자기가 어떤 귀신을 봤고 자기가 빙의가 됐었고 막 별의별 예를 다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저녁 자리가 끝나고 좀 쉬다가 밤 11시쯤에 흉가 체험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 장소로 이동하는데, 걸어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차로 이동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 근처가 저기 장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술을 안 먹었던 임원 중에 영희가 술을 안 먹었길래 자기 차로 이동을 하자고 해서 차로 20분을 이동했어요. 20분을 이동하고 어느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어느 마을 그 외곽 쪽에 공터에 차를 세워두고 또 걸어서 그 마을 뒤쪽에 있는 산 중턱까지 올라갔는데요. 그 산 중턱에 가보니까 정말 옛날 시골 초가집 있잖아요.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초가집, 거의 다 무너질 듯한. 근데 일단 제가 그 초가집에 도착했을 때 일단 여기가 흉가 체험 장소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연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흉가라고 하기에는 정말 뭐 그냥 일반 연가, 지방령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연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했어요. 원래 산속에는 허주나 이런 귀신들이 많거든요, 원래. 근데 아무도 없으니 일단 주위를 막 살펴봤는데, 살펴보다가 그 초가집 뒤쪽으로 조금 올라가 보니까 귀중님들 아실 거예요. 그 선악나무라고 아시잖아요. 선악나무가 그 마을을 수호하는 수호신 역할을 하고 신령한 힘이 깃들고, 그리고 또 선악나무는 애군을 쫓는다고 해요, 원래. 그리고 쉽게 말하자면 그 오래된 나무에 5색의 천들이 이렇게 걸쳐져 있으면 그게 분명 선악나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 선악나무를 발견했는데 그 선악나무 앞에 제가 딱 섰어요. 근데 왠지 모를 듯한 그런 힘 있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힘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힘이 느껴지면서 저도 선왕신이 깃들어 계시기 때문에 예를 표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산에 와서 시끄럽게 한 걸 용서해 달라고 조용히 있다가 조심히 내려가겠다고 말씀을 드린 뒤 흉관 체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한 명씩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5명이 다 같이 들어가기로 했어요. 네. 첫 타자는 회장, 두 번째는 임원인 철수, 그 다음에 저, 그리고 와이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희. 이렇게 한 명씩 다 들어갔다 나오면서 막 너무 무섭다고. 그리고 거기서 회장은 또 이 말하는 게 약간 사기꾼스러운 듯한 말도 있잖아요. 뭔가 허황되게 나오면서 나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막 한기가 들었다, 뭐 저쪽에 귀신 있는 거 아느냐 막 이러면서 했는데, 제가 속으로는 아니 이쪽에 귀신이 없는데 무슨 귀신 신 하나 까먹는 소리 하는지. 아무튼 그래서 한 명씩 흉가 체험을 끝냈고 마지막에 5명이 다 들어가기로 했어요. 다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는 2007년도에는 휴대폰에 사진 찍는 기능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유명했던 게 디지털 카메라 디카. 그 철수가 디카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 흉가 안에서 사진 찍고 막 서로 부위하면서 사진 찍고. 근데 갑자기 회장이 분위기를 잡으면서 같이 따라온 그 동호회 임원인 영희가, 원래 영희 어머니가 무당이시고 영희도 약간의 신기가 있어서 귀신을 본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영희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신기가 있었다면 저도 약간은 느꼈을 텐데, 제가 본 영희는 그냥 일반인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회장이 그렇게 썰을 풀면서 분위기를 잡으면서 이제 이 집안에 있는 귀신을 불러보겠다고 영희가 갑자기 가방에서 초 2개를 켜고, 그 다음에 집 인형 있잖아요. 지른으로 만든 인형. 거기에 부적을 붙이고 다시 양손에 향을 피우면서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근데 휘파람을 불면서 귀신을 불러보겠다고 막 돌아다니는데, 네. 갑자기 영희가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귀신이 없는 걸 봤는데 얘는 도대체 누구랑 대화를 하는 걸까? 그러다가 갑자기 신들린 듯한 연기 있잖아요. 막 접신한 듯한 그런 연기를 영희가 하는 거예요. 난 속으로 그냥 이게 무슨 또 회장과 이렇게 모의를 해서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디까지 가보나 지켜봤거든요. 막 신들린 연기를 하고 내가 어디서 죽었고 영희가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리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갑자기 회장이 그 부적 붙은 치신형 있잖아요. 네. 그거를 들고 아까 제가 봤던 선악나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저기를 갈까? 왜 저기를 가지 않는데 갑자기 회장이 그 지신형 붙들고 선악나무 앞에서 우리들한테 야 이게 무당나무라고. 이 무당나무니까 아까 그 지신형 있잖아요. 어디서 갖고 온지 모르겠잖아요. 못이랑 망치를 꺼내더니 그 선악나무 앞에 그 지신형을 딱 박는 거예요. 오! 순간 제가 이게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몸이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말려야 되는데 생각만 하는 그런 시츄에이션 있잖아요. 분명히 말려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말릴 틈도 없이 이 회장이 라이터 있잖아요. 지니까 라이터로 불 붙이니까 금방 불 붙더라고요. 불을 확 붙이는 거예요. 와, 끝났다. 속으로 진짜 제가 그때는 야 이러면 안 됐는데 하는데 갑자기 제가 모신 신령님께서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이구. 야 너 빨리 무릎 꿇고 용서 빌어라. 예. 너 안 그러면 너 죽는다. 막 극단적으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그 짓거리가 마무리가 되고 철수와 영희하고 회장은 다시 흉가로 들어갔고, 그 틈에 제가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너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금 무릎 꿇고 진심을 다해서 용서를 구해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벌였던 짓에 대해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라 하면서 저희 둘 다 무릎을 딱 꿇었는데요.
제 귀에서 그 호통치는 소리가 들리면서 가위 늘리듯이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면서 제 눈앞에 하얀색 도포라고 하죠. 하얀색 도포를 입으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시는데 저희를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빤히 쳐다보는데 그 순간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온몸이 굳어지면서 막 숨이 막히고 공황장애 오듯이 갑자기 숨 막혀지는 거 있잖아요. 그랬듯이 숨이 막혀지는데 제 신령님이 나오시더니 선왕신께 부탁을 하시는 거죠. 이 어리석은 것들 아무것도 모르고 했다. 그리고 얘들이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자기를 봐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 그러더니 그때 선왕신께서 알았다. 내가 너 봐서 지금은 보내주겠다. 용서해주겠다가 아니라 지금은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는 와이프 손 붙잡고 일행들 뒤로 한 채로 차 세워진 공터로 갔죠. 가고 있는데 뒤에서 비명소리가 막 들린 거예요. 막 서로 소리 지르는 비명소리. 그래서 와이프를 차 세우는 공터에 데려다 주고 와이프 보고 여기 있으라고 그러고 저 혼자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회장은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로 선악나무 앞에 머리에서 피나듯이 계속 박고 있고요. 박으면서 영희를 쓱 쳐다보는데 씩 웃더라고요. 영희를 보고 씩 웃어요. 그 다음에 영희의 머리채를 붙잡고 그대로 같이 머리를 서로 박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거 보면 철수는 비명만 계속 지르는 거예요. 막 서로 둘이 뜯어내려고 말리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장을 막 뜯어 말리고 철수는 영희를 뜯어 말리고 그런데 제 눈앞에 갑자기 아까 전에 봤던 선왕신께서 나오시더니 철수와 영희를 손으로 가리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키시고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 회장은 초점 없는 눈이 정신이 돌아오면서 정신이 들었고 영희는 뜻하지 않게 머리를 계속 박으면서 머리를 다쳤잖아요. 회장도 다쳤고. 그래서 일단 저는 회장을 들쳐왔고 철수는 영희를 들쳐왔고 차가 세워진 공터로 같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와이프가 그 광경을 봤잖아요. 갑자기 119에 신고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회장과 영희 머리 상처가 약간 깊더라고요. 피가 안 멈춰요. 차 안에 있는 티슈를 꺼내서 이렇게 닦아내도 차 안에 있는 수건 갖다 머리를 이렇게 대도 피가 계속 나니까 일단 와이프는 119에 신고를 하고 영희하고 회장을 차에 앉혀놨어요. 앉혀놓고 119 구조대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여기서 정말 영희가 갑자기 저희를 보고 씩 웃더니 자기 스스로 머리로 차 유리창 있잖아요. 원래 유리창은 잘 안 깨지거든요. 스스로 머리로 차 유리창을 딱 깨는 거예요. 깨졌어요. 머리를 박더니 차 유리창이 깨지고 그러더니 회장을 쓱 또 봐요. 회장을 보면서 씩 웃더니 회장 머리를 붙잡고 그대로 유리창에 딱 회장 머리를 박으면서 유리창이 또 깨지더라고요. 서로 다 머리로 유리창을 깬 거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전에도 나무에 머리를 부딪히고 상처를 입었는데 심지어 차 유리에다가 머리를 박아갖고 유리창을 깨갖고 머리 상처가 더 심해진 거죠. 근데 때마침 다행히도 119 구조대가 왔어요. 와서 구급대원 분들이 회장과 영희 상태를 보고 긴급하게 이송을 했고 병원으로 응급실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약간의 찢어진 듯한 상처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둘 다 응급수술이 들어갔어요. 둘 다. 약간 머리를 크게 다쳤나 봐요. 그래서 그 수술 들어간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경찰관들이 저희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영문인가 했더니 병원 측에서 응급실에서 이게 폭행 사건인 줄 알고 이게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셋 다 신고를 한 거죠. 이건 무조건 폭행 사건이다. 그래서 그 경찰분들이 지구대까지 같이 가자고 해서 지구대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 있잖아요. 진술을 했어요. 뭐 우리가 어느 흉가 동호회 사람들인데 오늘 흉가 동호회 흉가 체험하러 왔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다. 이 상황에서 폭행도 일어나진 않았고 저 두 사람이 스스로 한 거라. 근데 스스로 했다 하기에는 상처가 너무 깊잖아요. 그리고 그 경찰관들이 믿지도 않을 것이며 스스로 머리를 맞고 스스로 머리로 차 유리창을 깼다는 게 경찰관들이 믿지도 않을 거고 해서 계속 진술이 이어져 가는데 진술이 이어갈 때쯤에 연락받은 회장 아버님 어머님하고 그 다음에 영희 어머님만 그 지구대에 오셨어요. 오셔서는 안동을 부리시는 거죠. 아니 왜 그딴 데를 가서 이 사단이 일어나느냐.
막 저는 멱살까지 잡혔어요. 철수도 멱살 잡히고 와이프는 여자니까 손은 안 대고 철수하고 저하고는 멱살 잡히고 막 쌍욕 먹고 그러다가 와이프가 보다가 아니 거기 흉가 가자는 건 회장이 가자고 했고 뻘짓을 한 건 영인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 막 소리 지르면서 그 낭동을 중재하는데 경찰서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응급수들이 무사히 마쳤다고 어서 오시라고 보호자도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부모님들도 병원 가시고 저희도 할 말 다 했고 그 뒤에 조사가 이루어지면 따로 연락이 갈 거라고 돌아가라고 훈방 조치하더라고요.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뭐 경찰서로 넘길 수도 없고 진술서만 받고 저희를 훈방 조치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뒤따라서 병원에 갔어요.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쳤으니까 병원에 가서 그 두 사람은 수술이 잘 맞춰졌고 회복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반 병실로 가서 두 사람을 봤는데 분명히 회복실에서 마취는 깨웠을 텐데 이 두 사람이 눈은 뜨고 병실 천장만 보면서 움직임은 없는 거예요. 거의 의식이 없는 사람처럼 눈만 뜨고 이 모습을 보면 영희 어머니가 무당이라고 했잖아요. 딱 보더니 한다는 말이 그 흉가에서 몹쓸 것에 빙이 돼서 왔다. 쉬어서 왔다. 아이고. 이거는 구술을 해결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회장 부모님하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족님들도 알다시피 굿판 벌리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거 아시죠? 아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네. 막 전화로 굿당을 예약하고 이제 저희는 할 일이 없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철수는 집으로 돌아가고 저하고 와이프는 그 근처 모텔에서 일단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본가로 갔어요. 집으로 안 가고. 왜냐면 이 두 사람이 지금 당한 일이 있잖아요. 솔직히 무서운 거예요. 저 진짜 무서웠어요 그때. 그래서 일단 살 길은 아버지한테 가는 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와이프 손 붙잡고 본가에 갔죠. 근데 본가에 갔는데 그 문 앞에서 아버지가 못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고 저희를 보시더니 지금까지 뭔 일 있던지 빨리 말해라 그랬더니 흉가 체험부터 그리고 제가 선앙나무 본 거부터 그리고 선앙신을 뵌 거부터 그리고 이 회장이 몹쓸 짓을 한 거부터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것 때문에 다친 것까지 다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그 시골에 그 쌀이빗자루 있잖아요. 아, 네. 그거 맞으면 진짜 아프거든요. 그리고 그게 잘못 맞으면 여기 긁혀갖고 예. 엄청 아파요. 근데 그거 갖다가 제가 거의 죽도록 맞았어요. 그 문 밖에서. 그러더니 아버지가 일단은 신장칼을 가지고 오시더니 툭툭 치시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네. 들어와서 급하게 어디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제사상 도와주실 분들 3명이 오셨어요. 저는 모르는 분인데 3명이 오셔서 저희 본가 마당 앞에 딱 그 제상을 차리고 아버지는 단정하게 무브 갈아입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제를 시작하시는데 저하고 와이프는 딱 중앙에서 무릎 꿇고 딱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제를 하시는 도중에 저하고 와이프 뒤를 보시면서 갑자기 큰절을 하시는 거예요. 왜 큰절을 하시지? 하고 나서 제 눈앞에 제가 봤던 선왕씨께서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와이프도 그걸 봤어요. 나중에 말했는데 와이프도 그걸 봤더라고 하더라고. 정확히. 그러더니 와이프가 그 자리에서 선왕신을 보고 거의 통곡을 하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빌더라고요. 용서해달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정말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선왕신은 저희를 그냥 빤히 쳐다보시고 그냥 사라지셨어요. 아무 말 없이. 근데 그 신당 안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오시더니 너희가 갔던 데가 어디냐고. 강원도라고. 가자고. 거기로 가자고. 그 선악나무 있던 데로 가자고 해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와이프하고 그때 제상 차려두신 그 3명 총 7명이 우리 흉가 체험했던 데로 갔어요. 가서 다시 그 선악나무 앞에 정성스럽게 제상을 올리고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제를 올리시더라고요. 그게 1시간, 2시간, 3시간 될 때쯤 갑자기 할아버지가 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절을 해서 제가 제 앞을 보니까 선악나무까지 이렇게 선왕신께서 딱 서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또 똑같이 뻔히 저희를 쳐다보세요. 저하고 와이프를. 그래서 할아버지가 선왕신께 이 어리석은 것들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서 용서해달라고. 정말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저희를 봐서라도 이 정성을 봐서라도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아무 말 없이 쳐다보시던 선왕신께서 저희에게 좋다. 이 정성을 봐서 너하고 너는 그러니까 저하고 와이프죠. 너하고 너는 용서해주겠다. 다시는 이 근처에 오지 말라 하시고는 호련히 사라지시고 예. 그때 저하고 와이프는 용서를 받은 거죠.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진정하면서 다시 한번 큰절을 선왕신께 올리고 저희는 그 산에서 내려왔어요. 네. 내려오고 며칠 뒤에 철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동호회 임원이었던 철수한테 연락이 와서는 그 영희의 어머니가 무당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희 어머니가 군 날짜를 잡았다고. 그 흉가 체험했던 사람들 다 와야 된다고. 그 어쩌겠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와이프한테는 너는 여기 있어라. 나 혼자 갔다 오겠다. 그래서 일단 며칠 뒤에 철수랑 만나서 그 굿당에 갔어요. 굿당에 가서 영희 어머니를 만났는데 영희 어머니가 저희를 보시고는 무릎 꿇고 대기를 하래요. 내가 무릎 꿇을 일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굿판 구경하러 온 거지. 아무 뜻 없다고. 저 신경 쓰지 말고 굿 진행하셔라 말했더니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 신령님들 앞에서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냐고. 어서 신령님께 와서 무릎 꿇고 예를 표하라고. 제가 그때 보기에는 신령님이라고 불릴만한 존재가 없었거든요. 그 굿당에는. 제가 보기에는 주관적인 입장으로선 제 눈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한테 예를 표하라고 하는 건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난감하기보다는 하찮아 보였어요. 영희 어머님의 행동이. 근데 제가 계속 무릎 꿇고 막 예를 표하지 않으니까 그 옆에 굿당에 굿판 도와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중에 남성분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그분들한테 눈짓으로 저를 강제로라도 무릎 꿇리라고 신호를 주는 것 같았었는데 제가 그때도 피지컬이 약간 좋았거든요. 얼굴도 험악하게 생기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저를 막 험하게 대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무릎 꿇지도 않고 그냥 서서 당당히 굿판을 진행되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이게 무슨 굿판인지 몰랐어요. 그냥 일단 회장하고 그 영희 있잖아요. 그 두 사람한테 그 이불만한 부적 있잖아요. 엄청 큰 부적. 그거를 덮고 그 위에 쌀을 붓는 거예요. 막 쌀을 붓고 그리고 그 영희 어머니는 춤을 추고 신장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칼을 들면서 막 춤을 추면서 굿을 진행하는데 갑자기 왔다고. 이 몹쓸 게 왔다고. 근데 제 눈앞에 보이진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말하더니 닭피 가져오라고. 그러니 그 굿판 도와주시던 분들이 어디서 작을 잡았는지 정말 시뻘건 닭피 있잖아요. 그거를 갖고 오더니 영희 어머니가 그 닭피를 그 회장하고 자기 딸한테 막 뿌리는 거예요. 어이구, 예. 뿌리면서 막 쌍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데 뭐라고 막 쌍욕을 하고 너 죽고 싶냐고 막 쌍욕을 하면서 닭피를 뿌린 뒤 그 부적 있잖아요. 그 덮었던 부적을 굿당 마당에 나와서 불을 태우려고 이제 딱 하시는데 불을 태우는데 그 영희 어머니가 입고 있던 무복 있잖아요. 갑자기 무복에 불이 옮겨 붙는 거예요. 순식간에 어찌할 도리도 없이 불이 순식간에 붙는데 옆에 계시던 분들이 막 불 끄려고 물도 뿌리고 그리고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화기 있잖아요. 소화기도 갖고 와서 소화기도 뿌리고 했는데 그게 약 10분 동안 그러니까 소방대원 분들이 오시기 전까지 막 불에 탔어요. 아무리 물을 뿌리건 소화기를 뿌리건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단은 소방대원분들이 오셔서 간신히 화재는 진압을 했는데 예. 이게 영희 어머님께서 불에 탄 채로 10분 동안 있으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엄청나게 화상을 입었을 거잖아요. 그럼요. 정말 위독한 상태로 그 구급차에 실려 가셨고 그 굿당 안에 있던 회장과 영희 있잖아요. 덩그러니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영희 어머니가 구급차에 실려간 뒤에 바로 굿당을 뛰쳐나왔어요. 막 왼발로. 실성하는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뛰쳐나와갖고 굿당 앞쪽에 보면 도로가 있었거든요. 도로로 막 달려갔어요. 무당낸당 하다가 차에 치여갖고 그 회장하고 영희는 그 자리에서 안타깝게 즉사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병원에 이송됐던 우리 영희 어머님도 그 상태가 많이 위독하셨어요. 근데 병원에 이송된 뒤로 거기서 화상에 의한 심정지로 인해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되셨어요. 와, 근데 이거 보면서 따지고 보면 이 흉가 체험 때 참여했던 회장과 영희 말고 저희 셋은 무사했잖아요. 네. 근데 얼마 뒤에 철수한테 연락이 왔어요. 또 갑자기. 그래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철수가 아니 그 회장님 부모님이 원래 자그마한 공장을 운영하셨대요.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왠지 모를 화재가 발생해서 그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던 회장 어머님하고 아버님도 거기서 같이 일하셨나 봐요.
다른 분들은 별로 안 다치셨는데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그 자리에서 화재로 인해서 안타깝게 또 생을 마감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철수도 일하다가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 소리 듣고 제가 처음에 시참했을 때 흉가 갔을 때 많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흉가 체험보다는 힘이 깃든 그 신령한 곳에서 이 두 사람이 불경스러운 짓을 한 거잖아요. 선을 넘는 정말. 그래서 신의 분노를 사서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흉가에서 귀신을 도발하는 것보다 신령한 힘이 깃든 장소에서 불경스러운 짓을 하면 야 정말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구나. 이때 정말 깨달았어요. 와, 비극적인 결말이죠. 결말 자체도 지금.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진짜 할아버지가 나중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거기 강원도까지 가서 그 죄를 안 흘렸다면 너희는 며칠 안 돼서 너희도 저 사람들이랑 똑같은 운명이었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들도 똑같은 운명을 맞았을 거라고. 너희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시는데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행동들일 수도 있지만 그냥 뭐 장난으로 아니면 있어 보이려고 하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화를 불러올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예, 맞아요. 정말 오늘 열무 아빠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또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제발 안 가시는 게 제일 베스트. 안 가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안 가는 게 맞는데 분명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번 시점 때도 말했듯이 도발하거나 그 흉가 있는 물건 만지지 마시고 또 추가해서 그런 나무가 보인다. 그냥 도망치세요. 오늘 그래도 열무 아빠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또 말씀까지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흉가 이야기도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대한 안 가는 걸 저희 방송에서는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가더라도 진짜 그냥 뭐 도발 자체가 없이 그냥 예의 지켜가면서 그냥 한번 쑥 둘러보고 나올게요 정도로만 끝내면 되는데 꼭 여기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건 조금 더 오버해서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문제가 확실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웬만하면 가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